7장 2주 만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라는 주제로 가장 유용하고 감동적인 실화를 보내준 사람에게 상금 200달러를 주겠다고 공고했다. 심사는 이스턴 항공 사장 에디 리켄베커, 링컨 메모리얼 대학교 총장 스튜어트 맥클리랜드 박사, 라디오 뉴스 평론가 칼 덴본에게 의뢰했다. 이 심사위원들은 최종심에 오른 두 편이 워낙 탁월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둘 다 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커머셜가 1067번지에 살고 미주리 휘저 자동차 판매사에서 일하는 버튼의 이야기다. 저는 9살의 어머니와 12살의 저는 9살의 어머니와 12살의 아버지와 이별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19년 전에 집을 나가셨고 지금껏 얼굴을 한번 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간 두 여동생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난 지 7년이 지나서야 제게 편지를 보내왔지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지 3년 뒤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동업자와 함께 미주리 소도시에 카페를 마련하셨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 동업자가 카페를 매각하고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돌아오라는 친구의 정보를 받고 다급히 달려오다가 캔자스주 셀리너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늙고 병든 데다 가난하기까지 한 고모 두 분이 우리 형제 중 셋을 키우겠다고 데려가셨습니다. 저와 어린 남동생은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지요. 우리는 고아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을의 한 가난한 집에 붙어 살았는데 워낙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 그 집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 다행히 로프틴 부부가 저를 받아준 덕분에 저는 마을에서 약 18km 떨어진 농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70살의 로프틴 씨는 대상포진에 걸려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언제까지나 함께 지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성경 말씀처럼 여기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다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집에 돌아와서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코가 크다고 비웃고 멍청하다고 욕하고 고아 자식이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무척 화가 나서 그 녀석들을 때려 주려다가 저를 걷어준 농부 로프틴 씨의 말씀을 듣고 참았습니다. 그럴 때 싸우는 것보다는 싸움을 피하고 물러서는 게 훨씬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어느 날 한 녀석이 학교 가축우리에서 닭똥을 씹어 제 얼굴에 던졌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녀석을 흠씬 패주었지요. 그러자 친구도 몇 명 사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녀석이 맞아도 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아이가 제 모자를 벗기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무척 아끼던 모자였습니다. 이 로프틴 부인이 사준 것이었죠. 그 아이는 내 돌머리가 팝콘처럼 터지지 않도록 물로 식혀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학교에서 울지 않았지만 집에 오면 종종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프틴 부인의 충고를 듣고 모든 문제와 고민을 떨쳐버렸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랄프, 네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고 고아라고 놀리지도 않을 거야. 저는 아주머니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금세 반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질투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우려고 성실껏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아이들의 장문을 도와주었고 때로는 통째로 써주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는 제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아차릴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주머니쥐를 잡으러 간다고 말한 뒤 농장으로 와서 헛간에 개를 묶어두고 제 도움을 받았지요. 누군가 독후감을 써준 일도 있으며 한 여자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느라 며칠 저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죽음이 찾았습니다. 나이 많은 두 농부가 세상을 떠났고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처에 내 가정 중에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년간 아주머니들을 도왔습니다. 학교로 오가는 길에 그들에게 들러 장작을 패고 젖을 짜고 가축에게 물과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칭찬만 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친구로 받아주었습니다. 해군에서 제대했을 때는 다들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집에 온 첫날 200명도 넘는 농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130km 떨어진 곳에서 달려온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 바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서 저는 이제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를 고아 자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버튼에게 천사를 보낸다. 그는 친구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 걱정을 정복하고 삶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다. 이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았던 고 프랭크 루프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3년 동안 관절염을 앓았다. 하지만 시애틀 스타라는 잡지의 스튜어트 위트하우스는 내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루프 박사를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그분처럼 이타적이고 인생을 즐기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가 어떻게 그처럼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고 돌봐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인생을 즐겼을까?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가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왕세자의 좌우명에 나는 봉사한다를 본인의 슬로건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뒤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일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다. 그는 환자들이 주축이 된 편지 쓰기 모임을 만들어 서로 편지를 주고받도록 했고 마침내 이번 환자 모임이라는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1년 동안 평균 1,400통의 편지를 썼고 수천 명의 입원 환자들에게 라디오와 책을 전달하며 기쁨을 주었다. 루프 박사가 여느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루프 박사는 목적과 사명감으로 내면이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는 버나드 쇼의 말처럼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불만에 가득 찬 자기중심적인 환자가 아니라 이 자신이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위대한 심리학자가 쓴 글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한 말이다. 그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처방만 따르면 2주 만에 우울증이 나을 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쉽게 믿기지 않는 말이다 보니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아들러 박사의 타고난 저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일부분을 인용한다. 우울증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같다. 환자는 관심과 동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서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낙담한 척한다. 우울증 환자의 첫 기억은 보통 다음과 같다. 소파에 눕고 싶었는데 형이 거기 누워 있었어요. 제가 펑펑 우니까 형이 소파를 내주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흔히 자살로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그들에게 자살을 핑계로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나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려 애쓴다. 이것이 치료의 첫 번째 규칙이다.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대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복수를 해야 할까? 나는 환자에게 극장에 가고 싶거나 휴일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도중에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라고 말한다. 누구나 바랄 법한 상황이다. 이는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킨다. 환자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그가 살아온 방식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비난하고 싶은데 그들이 쉽사리 자기 말에 따른다면 강제로 지배해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적용한 규칙은 우울증 환자들의 긴장을 상당히 덜어주었으며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치료했던 환자 중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걸요?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종일 누워있고 싶어요. 내가 그러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내게 덤벼들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러라고 한다. 다른 규칙은 환자의 생활 방식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 처방만 따르면 2주 만에 우울증이 나을 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생각해 보자. 이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만 몰두한다. 흥미롭게도 몇몇 사람은 내 처방을 듣고 이렇게 답한다. 정말 쉬운 일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는걸요?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플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잠이 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건강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다음날 제가 권했던 대로 해보셨나요? 라고 묻으면 그들은 어제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라고 대답한다. 물론 이런 충고는 겸손하고 친근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는 걱정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이따금씩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주위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만들고 싶다.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병이 나거든요. 그동안 선생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준 환자는 드물었다. 나는 환자들이 주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나는 이 병의 본질적인 원인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들도 이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 타인의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병은 치유된다. 종교가 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주기 마련이다. 인간의 모든 실패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연인, 좋은 아내 또는 남편이 되라고 요구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들러 박사는 날마다 선행을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일까? 선지자, 선지자 마호메트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비소를 가져오는 것이 선행이다. 날마다 선행을 하면 왜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이 노력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증의 원인이다. 인디옥 5번과 521번지에서 비서 학교를 운영하는 윌리엄 문 부인은 우울증을 필요하기 위해 2주씩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알프레드 아들러보다 한 수 위였다. 아니, 무려 13수 위였다. 2주가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어떻게 하면 그와 2명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울증을 턴천했었기 때문이다.